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언한 것 중에 블랙홀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력파가 있습니다. 이 중력파를 소개하겠습니다. 파동은 옛날에는 뭐만 있는 줄 알았냐면 역학적 파동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빛이 파동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죠. 그러다가 파동에는 역학적 파동도 있고 전자기적 파동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에 또 다른 파동, 중력파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보겠어요. 역학적 파동은 어떤 거였습니까? 매질이 있어야 됐죠.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질의 진동이, 예를 들어서 여기 줄이 있다고 한다면 줄을 흔들어주면 줄을 따라서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역학적 파동이었죠. 그리고 파동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런 파동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질이 없는 파동, 그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전자기파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매질의 진동 대신에 무엇이었습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세기를 바꾸면서 진행했죠. 자, 이런 매질의 파동이 전달되는 것은 그 매질이 진동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네, 줄을 이렇게 흔들면 줄의 장력이 그 옆으로 지나가게 이렇게 진동이 전달되게 만들었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뭐였습니까? 전자기 유도였죠.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겨서 바로 전자기파가 매질이 없는 공간을 전달해 나갈 수가 있었죠. 이제 세 번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언하는 파동이 바로 뭐냐면 중력파입니다.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인데 이건 바로 무엇이 전달되는 나가는 현상이냐면 시공간의 곡률이, 쉽게 말하면 공간이 팽창했다가 축소했다가 팽창했다 축소했다 하는 것이 세기를 바꾸면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공간이.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중력파가 지나가면 우리 몸이 이렇게 불어났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축구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중력파가 지나가가지고 저 골대가 옆으로 약간 늘어나면 내 골을 그때 싹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공간이 막 크기가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현상, 이게 바로 중력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기파와 중력파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전자기파와 중력파는 이론으로 먼저 나왔다는 게 두 개가 공통점입니다. 맥스웰이 전자기 이론을 집대성했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1961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1865년에 전자기파를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파동 방식을 만들어냈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을 1915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장방정식으로부터 1916년에 중력파의 존재, 중력파가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을 유도한 것이죠. 맥스웰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었죠. 이 네 개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 맥스웰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어땠냐? 맥스웰 방정식의 경우에는 우리도 앞에서 전자기 배울 때 우리가 했었죠. 어떤 경우를 했었냐면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인 전하 밀도와 전류 밀도가 0인 그런 공간, 그런 공간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풀으려고 하나를 소거시켰더니 뭐가 나왔어요? 전기장에 대한 파동 방정식, 자기장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 나왔죠. 그리고 파동 방정식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앞에, 네, 여기에 이렇게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파동 방정식 앞에는 반드시 그 파동의 속도가 있어야지 됐죠. 그 뮤제로 입실론 제로, 이게 바로 진공의 유전율과 투자율이었죠. 그 진공의 유전율과 투자율을 딱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됐습니까? 광속의 제곱의 역수가 됐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도는 광속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진공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진공이 아니면 전자기파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빛이 굴절하는 이 물 같으면 어때요? 네, 물에서 지나가는 빛의 속도는 훨씬 느려지죠. 진공 중에 광속이 한 70%밖에 안 되죠. 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인데 그때 이 장방정식의 풀이는 G뮤인데 어떤 경우로 만드냐면 우리 여기서처럼 어떤 경우로 근사식을 하냐면 그 G뮤가
여기에는 질량이 약해서 G mu 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변한다고 하면 그걸 이렇게 요거는 민코프스키 공간의 메트릭 텐서입니다. 요거 거의 1이죠. 1 더하기 H mu. 이 H mu가 만족하는 걸 여기서부터 구했더니 이런 파동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파동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H mu가 바로 파동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력파입니다. 그러면 이 파동의 속도는 얼마냐? 여기 딱 광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력파는 어디를 지나가든지, 이건 매질에 따라서 전자기파는 속도가 달라지죠. 중력파는 어디를 지나가든지 다 똑같이 광속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력파는 있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중력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또 중력파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전자기파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송신 안테나에서 만들어지는데, 송신 안테나가 뭡니까? 전하가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전자기력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이렇게 해주면 우리 핸드폰에서도 전자기파가 막 나오죠. 근데 만일력은 너무나 약해서 만일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질량이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 질량이 움직이는 만일력에 의한 중력파는 우리가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근데 그걸 드디어 검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전자기파의 경우는 어떠냐? 이렇게 이론적으로 예언한 다음에 우리 이거 배웠었습니다. 1886년에 누가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기파 발생을 성공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전자기파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맨 처음에 이용한 게 누구였습니까? 마르코니였죠.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과 라디오를 발명하고 발명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중력파는 어떠냐? 중력파는 1973년에 비로소 이 바이너리 펄서를 발견했는데, 이 바이너리 펄서가 중력파가 존재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아, 중력파가 진짜 존재할 거야. 그리고 드디어 언제? 2015년에 중력파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중력파를 측정한 장치, 실험 장치의 이름이 라이고입니다. LIGO. 여기서부터 드디어 했고, 중력파가 존재하는 직접 증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지 딱 100년 만에 중력파의 존재가 실제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파의 발견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중성자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중력파가 간접적으로 발견된 게 바이너리 펄서라고 그랬죠. 이 펄서가 바로 중성자별인데, 이 중성자별은 이미 중성자가 예언됐을 때 1932년에 중성자 발견했죠. 그때 중성자별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한이 됐지만, 그 중성자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관찰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1967년이면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굉장했습니다. 이거 발견했어요. 중성자별을 발견했는데, 누가 발견했냐면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원생인데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발견했습니다. 1943년생이니까 아직 살아있지만 지금 완전히 할머니가 됐겠죠. 무엇을 발견했느냐? 한 전파 망원경으로부터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라디오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하늘에서 라디오파 신호가 오니까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외계 문명이 보내는 신호다라고 신문에 대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뭐예요? 회전하는 중성자별이 원인인 게 밝혀지고, 이것을 펄스라고, 그 전파 이렇게 라디오파를 보내니까 이거 맥동성입니까? 마치 맥박처럼 이렇게 뛰는 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조셀린 벨은 그때 대학원생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았는데 그 지도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지도교수가 1974년에 이 중성자별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성자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작다고 그랬죠. 우리 역학에서 그런 거 배웠습니다. 회전하다가 회전 관성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움직이죠.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를 띄고 있는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별의 특징은 굉장히 빨리 회전하고 표면에 매우 강한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마치 등대처럼 빛을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등대의 빛은 어떻습니까? 가끔 지나갈 때만 관찰이 되죠. 그래서 이 지나갈 때 관찰되는 거, 이게 바로 펄사의 역할로 이렇게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중성자별을 발견했는데, 이런 중성자별을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아래 15 천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천문대 몇 가지를 배웠었죠. 그 뉴욕에 그런 게 미국에 그런 걸 많이 윌슨선 천문대라든지 뭐 이런 천문대를 만들었었죠. 근데 아래 15 천문대는 어디에 만든 거냐면 1963년에 푸에르토리코에 만든 겁니다. 이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입니다. 여기에 전파 망원경인데 지름이 얼마짜리냐? 305m. 이 전파 망원경이라는 건 이렇게 수신하는 안테나를 만드는 겁니다. 안테나. 그 라디오파가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게 세계 최대의 전파 망원경이었고 인도나 중국에서 이것보다 더 큰 전파 망원경을 이제 만들었지만 이 업적이 뭐냐면 이 아래 15 천문대에서는 1964년에 수성의 자전 주기를 확실하게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할 1974년에 헐즈와 테일러가 바이너리 펄서, 쌍둥이 펄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력파의 간접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태양계 외에 있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 바깥에 있는 최초의 행성을 이 아래 15 천문대에서 직접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력파 존재에 대한 간접 증거는 언제 나왔냐면 1974년에 나왔는데 헐즈라고 하는 학자가 아래 15 전파 망원경으로 뭘 발견했냐면 펄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주기가 59mS.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가 약 얼마입니까? 한 1000 정도 되는 거죠. 이런 펄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지도교수가 조세프 테일러는 그 펄스에 도달 시간이 7.75 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거예요. 그 펄스가 도달하는데 어떨 때는 조금 빨리 도달하고 어떨 때는 좀 늦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펄스가 어떨 때는 빨리 도달하고 어떨 때는 느리게 도달하는가? 알고 봤더니 이게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중성자별 두 개가 같이 도는 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중성자별 하나에서 멀어질 때는 늦게 도달하고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빨리 도달하는 중성자별이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바이너리 펄서라는 거, 이게 쌍둥이 펄서입니다. 쌍둥이 펄서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 쌍둥이 펄서가 중력파의 간접적인 증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궤도가 조금씩 작아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두 개가 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궤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 궤도가 작아지는 건 바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면 어떤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중력파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걸 밝힘으로써 이 두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언제? 199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력파를 진짜로 관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력파를 무엇으로 관찰하기로 작정했냐면 중력파 관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21세기에 들어와서 한 게 마이클슨 간섭계를 이용하자. 이 마이클슨 간섭계는 정밀 실험하는데 많이 이용이 됐죠. 우리 언제 이용했습니까? 마이클슨 간섭계는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빛이 있으면 빛을 둘로 나눈 다음에 다시 모아가지고 여기에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 그 간섭 무늬가 보이면 여기에 어떤 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거를 찾아낼 때 마이클슨 간섭계를 이용하는데 이 마이클슨 간섭계로 우리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우리 빛이 전자기파는 거 안 다음에 전자기파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된다. 그 매질을 찾는데 마이클슨 몰리가 에테르를 측정할 때 에테르 바람을 측정하기 위해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했죠. 그래서 빛의 속도가 수직인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그때 속도가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근데 이 실험으로부터 사실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광속 불변을 알게 됐죠. 이건 바로 뭐냐면 지구의 공전 운동 방향으로 빛을 보낸 거고 공전 운동의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보낸 거고 간섭하는 걸 측정해 가지고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우리 이거 특성대성 이론에서 배운 것이죠. 이제 중력파를 측정하는데도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클슨 간섭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클슨 간섭계를 만든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라이고 실험 장치인데 이때 어떠냐? 중력파의 진동면을 서로 수직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는 많이 진동하고 하나는 조금 진동하는 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섭 현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라이고라고 하는데 라이고는 무엇의 역자냐면 The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라이고라고도 얘기하고 LIGO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자, 이거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두 군데에다 만들었습니다. 왜 두 군데에다 만들었냐면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효과를 관찰하는데 이 미세한 효과가 중력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력파에 의해서 생기는 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중력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중력파는 어때요? 굉장히 큰 공간을 통해서 오죠. 그래서 사실은 지구의 한쪽 끝과 반대쪽 끝에서도 동시에 똑같은 신호를 받았다면 이건 중력파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험하는데 미국에서 이 실험하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 워싱턴주는 서부의 미국 서부의 북쪽에 있어요. 워싱턴주 햄포드라는 곳에 라이고를 만들었습니다. 저기에 마이클슨 간섭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만들었냐면 루이지아나주는 동부 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리빙스톤이라는 곳에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미국 지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 워싱턴주는 여기 있죠. 여기 햄포드에 여기 만들었습니다. 루이지아나주는 여기 있어요. 자, 여기다 만들었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면 3,030km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마이클슨 간섭계를 두 개 만들어 놓고 여기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이고 레이저 간섭계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한 팔의 길이를 얼만큼 만들었냐면 4km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력파가 오면 여기서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둘로 갈라져 가지고 여기서 다시 보이면 여기에 포토 디텍터를 가지고 여기서 간섭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를 확인하는 이런 간섭계를 이용했습니다. 한쪽 팔의 길이가 4km인데 이때 중력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의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쪽 팔이 다른 쪽 팔에 비해서 공간의 길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냐면 길이 변화는 양성자 지름의 1000분의 1배. 이걸 미터로 할 것 같으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8승미터. 양성자 지름이 페르미 정도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인데 그것의 1000분의 1이면 10의 마이너스 18승미터입니다. 그래서 4km 중에서 10의 마이너스 18승미터의 차이 나는 그 차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 나는 거 관찰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최초 직접 증거가 언제 나왔냐면 2015년에 나왔는데 이것도 아주 극적으로 나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햄포드의 결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지아나 결과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떠세요? 똑같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빼봤더니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신호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GW, Gravitational Wave 150914 2015년 9월 14일에 측정된 중력파다.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신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도착한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얼마 달라요? 0.007초. 이 0.007초는 햄포드와 루이지아나의 리빙스톤 사이의 거리를 빛이 이동하는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똑같은 신호가 두 군데 도달했다는 증거가 되죠. 근데 이 라이고를 사실은 언제 만들었냐면 2002년에 만들어가지고 2010년 사이에 이걸 이니셜 라이고 그래서 앞에 I자를 붙입니다. 중력파 검출을 했는데 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성공을 못해서 이걸 갖다가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한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드밴스드 라이고 그래서 A-라이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작업을 한 다음에 언제 했냐면 공식적으로 9월 18일 날 가동하기로 하고 9월 14일 날 엔지니어링 모드는 공식적인 가동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측정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경보가 울렸어요. 중력파를 감지했다라고 하는 거. 경보가 언제 울렸냐? 9월 14일 날 울렸습니다. 아침 9시 54분에. 그래서 그 경보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 중간에 가짜 신호가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분석을 했는데 분석했더니 어때요? 공식적으로 이제 가동하기도 전에 이게 바로 진짜고 이게 14억 년 전에 출발한 중력파가 지구에 도달한 신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140억 년에 떨어진 곳에 두 블랙홀이 하나로 모일 때 그때 발생한 중력파였습니다.
그 블랙홀 하나하나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5배하고 30배짜리예요. 그래서 전부에서 태양 질량의 62배짜리인 블랙홀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질량 차이, 원래 거 35에다 30하면 65가 되죠. 근데 62짜리가 됐으니까 태양 질량의 3배, 이게 바로 중력파 형태로 방출됐는데 그것이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거 실험을 하고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2015년에 실험하고 노벨상 받았겠죠. 3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너 바이러스는 2017년에 받았는데, 자, 이분이 2분의 1. 그 다음에 베리시라는 사람이 이분도 4분의 1. 또 그 다음에 킵손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4분의 1. 그래서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중력파의 발견은 전에 중력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더 오래전에는 그냥 가시광선에 의한 망원경 가지고 관찰을 했죠. 망원경. 근데 전자기파를 알게 되면서 천문학은 어때요? 그냥 가시광선뿐 아니라 X선으로도 측정하고 마이크로파로도 측정하고 라디오파로도 측정하고 감마선으로도 측정하고 그랬죠. 또 그뿐도 아니죠. 우주선으로도 측정하고 성간 바람으로도 측정하고 뉴트리노도 이용하고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돼 왔습니다. 근데 중력파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제 중력파 발견으로 새로운 천문학 시대가 열리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중력파는 중력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거죠. 근데 중력은 상호작용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중간에 지나오면서 상호작용 안 하죠. 흡수되지 않죠. 그래서 우주 초기, 맨 처음 빅뱅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정보를 중력파가 그대로 가지고 온다. 모든 걸 옛날 일을 모두 다 그대로 가지고 온다. 지구까지 오면서 흡수되거나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이 우주를 관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발생 초기에 생생한 정보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력파를 소개하는 것으로 27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7강 다 마쳤는데 뭐만 남았습니까?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28강.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다시 보기로 하죠.